네, 12월 23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최근 시장을 돌이켜본다라고 하면 좀 무난하게 끝났어요. 굉장히 좀 무난하게 끝났다라고 별로 보시면 그렇게 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역동적 종목별로 또 역동성이 있긴 있었죠, 오늘. 최근 3일을 본다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개인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 잘 아실 거예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관련된 이슈는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한 8천억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도 3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지금 누가 가져가고 있느냐? 외국인이 가져가고 있고 기관에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수급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마무리가 되는 28일까지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는 개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그 물량을 받아가고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이 그림이 또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지금 사놨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 애들이 좀 던져주고 이렇게 수급이 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그렇죠. 오늘 시장 역시도 미국에서 이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의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치명률이 좀 낮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좋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좋은 모습을 오전장에 보였다가 개인들의 이런 양도세와 관련된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아마 슬금슬금 내려오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요 한 3, 4일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계속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지속되는 현상 이게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SK 하이닉스가 추진 중이던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승인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궁금해하실 부분도 있는데 이게 주요 사업 부분이라든지 매출이 굉장히 큰 사업부에서는 이렇게 M&A가 될 때 각국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점 때문에 그렇죠. 워낙 시장이 이제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중국에서 승인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승인을 해줬어요. 물론 이제 조건부 승인이긴 한데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 쪽에 매기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상당히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쪽도 그렇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8만 원 삼성전자가 터치를 하기도 했고요. 일단 이것을 지속적인 어떤 상승의 시작 과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일시적 어떤 순환매 어떤 이런 단기적인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해외 쪽에서도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마이크론이 거의 신고가예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볼까요, 같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에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가 신고가였는데 지금 95불, 96불이 신고가라고 했을 때 지금 90불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5불, 6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금 최근 들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무려 지금 의미가 있는 거는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대표적인 메모리 업체잖아요. 그렇죠. 이 메모리 업체가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국내 시장에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기록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모리 쪽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버텨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버팀목이 생기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에서 뭔가 매기가 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소보장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메모리 시장의 1등은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등은 SK 하이닉스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명시상부가 3등이거든요. 근데 이 3등의 주가 추이에 의해서 1, 2등의 주가가 결정이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 방송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차라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사시고
이쪽 미국 주식을 좀 옮겨가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의견은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다라고 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등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금 움직이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 상황이 역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총 대형주는 그렇다 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빨간불은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였나요? 거의 10%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국내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4% 5%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적어도.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힘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시장에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이점, 양도세 대주주 이슈 때문에 이 부분이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내 메이저 개인 수급들은 지금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사봤자 세금 내야 되니까 결국 28일까지 매수세가 안 들어올 거예요. 그 자금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좀 강하지 못한,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 세금 이슈가 끝나고 이 개인들의 굉장히 큰 물량들이 큰 매수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과연 그러면 이들이 총구를 어느 곳에 겨누겠느냐라고 봤을 때, 반도체 업종은 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도 지금 보고 있듯이 상당히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좋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수급 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다음 주에는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약한다고 했을 때 들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번 주에 꼭 들고 계셔라. 그리고 만약에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진짜 이번 주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한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싸게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럼 다음 추석부터는 좀 더 반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저는 지금 이번 주에는 만약에 그 대주주 이슈와 그 지금 보시는 분들이 대주주 이슈와 그 물량과 상관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주에는 이제부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조금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과장님도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게 이제 사실은 좋으니까 그 후방 그 반도체 소부장도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보다는 소부장, 중소형주를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전에야 뭐 워낙 중소형주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중소형주 쪽에 투자를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게 원래 반도체 캐펙스 투자에서 삼성전자는 그냥 원래 많이 합니다. 항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금액도 계속 늘려가면서 많이 했었는데 언제나 이제 삼성전자 뉴스를 보다 보면 사상 최대 금액을 투자한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반면에 하이닉스 캐펙스 투자는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을 17조 원 정도? 그 정도 투자를 했고,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제 기억 속에. 그냥 감만 잡으세요. 2019년에는 한 12조 원, 13조 원, 그리고 작년에는 10조 원을 채 안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17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한다라고 계획을 좀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꽤 공격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높은 소부장 주가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APTC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오션 브리츠, 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 뭐 보신다라고 했을 때, 제일 지금 주가 흐름이 괜찮은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다른 소부장 업체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하이닉스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좀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단기내.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뭐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뭐 기판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기판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쪽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도 있는데 일단 심텍부터 먼저 볼까요? 뭐 종목들 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신고가 내고 있고요. 그리고 대덕전자 역시도 신고가 내면서 신고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코리아 서킷 역시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도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좀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DDR5가 지금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DDR5라는 게 DDR 자체가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뭔가 CPU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 CPU와 같이 호환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인텔에서 엘더레이크라고 하는 차세대 CPU가 출시가 되고 2분기에는 이제 서버용이 출시가 됩니다. 서버용이 출시가 되고 이 DDR5가 전력 소모가 한 15% 정도를 줄인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이 말은 전기를 그만큼 덜 먹는다는 얘기고 24시간 돌려야 하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 소모가 좀 적은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세이브가 되죠. 상당히 비용을 좀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DDR5를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CPU, 서버용 CPU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DDR5를 쓸 수 있는 유인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 DDR5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커지게 됩니다. 크기가 좀 커지게 되기 때문에 기판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기판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관련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국내 기판 업체들 잘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대부분 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심텍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증설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전방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증설에 대한 투자 공시를 다 냈고 만약에 증설이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봤을 때 내년도 실적 성장에 대해서 지금 다 좀 빨리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해성 DS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에 꼭 한번 보세요라고 했던 해성 DS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해성 DS 역시도 기판 업체거든요. 패키징 기판을 하는 업체인데 얘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잖아요. 그러네요. 얘는 왜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한가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던 해성 DS의 투자 포인트는 얘는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메모리, DDR5 이런 쪽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해성 DS는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업체는 대신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두각을 보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다른 업체들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큰 회사고 자율주행 이런 쪽과 더 관련이 깊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AS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의 관심이 자율주행 쪽으로 쏠린다라고 하면 해성 DS가 좀 가장 강한 상승 탄력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기판 업체 외쪽으로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삼성전자의 전략에 맞춰서 우리가 또 소부장 업체들 고를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게 EUV예요. EUV. EUV를 이용해야지만이 이 반도체 패턴을 더욱 정밀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지금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FST라든지 SNS텍이라든지 동진 세미캠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 FST랑 SNS텍 같은 경우는 EUV 전용 펠리크라고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EUV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 국산화에 성공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했었고 벨기에에서 수입을 하다가 썼는데 동지 세미캠이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납품을 성공한 것으로 좀 알려졌기 때문에 동지 세미캠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멘텀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여파는 점점 더 SNS텍이라든지 FST까지 매기가 옮겨갈 수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재 쪽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월덱스 그리고 원익 QNC 이런 업체들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이라든지 쿼츠 이런 거는 이제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의 전망치를 보게 된다고 하면 2,500억 가까운 매출과 한 6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시총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크고 이게 해외 반도체 고객사를 신규로 이번에 좀 확보를 했고 증설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내년에만 일회성을 찍힐 실적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일회성을 찍힐 실적은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실적의 업사이드가 좀 열리면서 조금 실적 사이클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의 주가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소재적으로는 이 정도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흐름을 크게 놓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반도체 일본하고 그 소재 전쟁 할 때 상당히 그 부각이 됐던 아이템이잖아요. 예, 맞아요. 생산이 어렵고 일본 수율을 따라잡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거의 99%를 일본에서 다 수입을 그렇죠. 하고 썼었는데 일본에서 그 당시 딱 수입 제한을 걸어보니까 이거 EUV 공정이 필요해서는 이게 필수인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EUV 자체가 이제 안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진짜 큰 곤욕을 치렀었죠. 그래서 국내 동지세미캠 몇 군데 업체들한테 이거 빨리 개발하는 좀 오더가 좀 내려갔었고 실제적으로 뭐 지분 투자가 되는 회사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국내 업체들이 이걸 잘 개발을 해가지고 국산화에 성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큰 걸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걸 잃었다고 보고 있고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큰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뭐 중국에도 있고 뭐 러시아에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얼마만큼 그 품질에 대한 우려였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것이 정말 일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정도의 품질이 나온 건지 아니면 왜냐면 수율 문제 때문에 개발은 됐어도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테스트 정도 아니면 이번에 동진세미캠의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퀄을 통과를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테스트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우리 업체들이 충분히 일본 업체를 따라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어떤 정책을 내려질까도 이제 좀 그 지켜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소재와 관련해서 이제 큰 이슈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를 가져가면서 약간의 어떤 룸을 만들어서 그냥 국산화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좀 큰 물량을 이쪽에다 줄 것인지 일본 쪽을 줄이고 삼성전자는 항상 그래왔어요. 싱글 벤더는 주지는 않아요. 항상. 뭐 대체가 될 수가 있거나 경쟁사가 있다라고 하면 더블 벤더 이렇게 항상 선호를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 업체들한테 전적으로 이렇게 맡겨왔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국내 업체들한테 조금 맡기면서 경쟁을 좀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지만 단가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국내 업체들한테 정말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수입 제재 걸었을 때 있잖아요. 그 이후에 정말 국내 소부장 업체들한테는 큰 기회가 왔었고 도전을 잘 해왔었고 그게 성공으로 지금 맺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매우 뿌듯하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기회 아니면은 아무리 돈 들여서 개발해도 삼성전자에서 쉽게 채택 못하죠. 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쓰는 거 먼저 거래하지. 이게 EUV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게 소재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 테스트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를 소재를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EUV 장비에 맞는 소재를 지금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EUV 장비 한 대당 2천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국내 중소기업이 2천억을 들여서 이 장비를 사와가지고 뭔가를 테스트를 해야지 거기서 뭔가 수율이 나오는지 아닌지가 되는데 정말 이거 개발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깜깜이라고 해요. 깜깜이.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게 정말 개발을 했는데 정말 맞게 개발을 하는 건지 EUV 장비를 매일같이 좀 테스트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정말 깜깜이 상태에서 이걸 개발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정말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진짜 이번에 이 국산화에 성공하는 많은 기업들한테 진짜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정말 잘 했다라고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회사의 주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 LG화학, 삼성 SDI 이 완성 배터리 업체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주가 하락이 계속 심하게 됐었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그러다가 이제 오늘 잠깐 반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시작이냐 이거 가지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LG화학은 저도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정말 이거 물적 분할로 인한 지금 매도세가 지금 나오는 건데 사실 LG화학을 투자하신 분들은 이걸 화학업체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투자하시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2차 전지 때문에 매수를 하시고 투자를 하신 건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LG화학에 대한 매력이 크게 감소를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셀을 담당을 하고 LG화학 측에 뭐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부분을 남겨두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LG화학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LG화학은 지금 뭐 기관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는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냐면 수급적으로 ETF와 이와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ETF라든지 2차 전지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커다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고 LG 화학을 팔아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LG 화학을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서만 매도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이렇게 매도가 나올 수급을 미리 알면 여기에 공매도가 붙어요. 공매도가 붙으면서 하락폭을 더 키워냅니다. 그리고 매수 세력은 얇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누가 LG화학을 여기서 사겠어요. 지금 그렇죠. 뻔히 매도세가 나오는 걸 알고 있고 당연히 LG화학을 살 바에는 LG 에너지솔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세는 얇아지고 여기다가 공매도를 때리면 이렇게 좀 낙폭이 좀 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삼성 SDI까지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 SDI가 빠지는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종목들은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그 물량이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삼성 SDI는 아마 노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삼성 SDI는 지금 얘는 물적 불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SDI는 배터리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80%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뭐 80% 무슨 어떻게 물적 분할을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냥 배터리 사업 부분이나 거의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이 거의 가능성이 없고 지금 이렇게 매도가 나가는 거는 아마 27일인가요? 아마 그걸로 알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전후로 해가지고는 뭐 기간의 매도세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거를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노려보는 세력도 많아요. 그래서 삼성 SDI는 하방의 경직성이 조만간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의 폭이 지금보다도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SK이노베이션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는 지금 다른 말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단순히 캐파만 비교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파가 한 150기가 됩니다. 지금 SK온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배터리 사업은 거기가 SK온이 한 50기가 정도 되고 삼성 SDI가 한 4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2025년 목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410기가로 좀 올라오게 되고요. SK온이 LG의 한 절반 정도인 한 200기가와트까지 좀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 투자 계획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SK온 같은 경우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파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지금 70조 원을 지금 공모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100조 원이 넘어가니 많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절반 캐파를 가지고 있는 SK온의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해줘야 될 것이냐. 만약 70조라고 하면 절반 정도의 한 35조 원 정도가 맞을 것 같고 100조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SK온의 기업 가치는 5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의 지금 시가총액이 본다라고 하면 지금 20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러면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죠.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SK 이노베이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오히려 저평가 매력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LG화학 근데 그 지금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어차피 지금 에너지 솔루션 말씀하신 대로 그 워낙 시총이 높다 보니까 그거를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인덱스 담으려면 펀드 쪽에서 하는 거 팔아야 돼요. 있는 걸 팔아야 되니 네. SDI가 됐든 이노베이션이 됐든 LG화학이 됐든 다 팔 수밖에 없는 현금 마련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유동성의 문제, 수급의 문제가 수급의 문제예요, 지금은. 내년 1월 달에 또 펼쳐지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또 내년 초반에도 대형주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시각이 있죠. 왜냐면 올해 그랬으니까. 올해 정말 많은 시가총액 대여급들이 상장을 하면서 국내 증시를 좀 부담을 줬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1월 시작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모 자금을 가지고 지금 상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증시 자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70조 원이라고 하면 이걸 담기 위해서는 패시브 펀드에서는 뭐 기계적으로 매도가 좀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내 2차 전지와 관련된 ETF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LG화학을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스위칭 매매를 할 거예요. 하지만 워낙 지금 규모가 커요. LG화학이 한 40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하는데 70조짜리를 담으려면 40조를 팔고 나머지 30조를 더 팔아야 얘를 담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LG화학 주주들 짜증나겠어. 지금 LG화학 40조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분사되는 그 배터리 회사가 70조 가치가 있다 그러니 지금 LG화학 자체가 얼마나 저평가된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러면서 정말 이거는 사실 외국에 죄송하지만 외국 사례를 들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거 주주들 다 소송 걸어요, 정말. 그렇지. 그 주주 들고 있는 주주들에게도 뭔가 분할된 그 회사의 주식이 주어지든 어떤 뭔가 그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선진국에서는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주요 자회사가 상장을 할 때 그 지분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금 모회사의 지분 가치라든지 모회사를 투자했던 주주들한테 소홀히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거래당국에서 이번에 손을 보겠다라고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네. 네. 항상 뭐 늦은 대책이라 별로 기대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나? 하여튼 뭐 얘기하면 짜증이 나서. 자, 현대모비스 얘기해 볼까요? 지금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슬슬 불기 시작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기아가 그 천병의 역할을 해주지 않겠냐. 근데 지금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지금 현대자동차 쪽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전기차에 대한 판매 목표를 상당히 높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현대차, 기아차의 그런 판매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다른 경쟁상 대비해서 굉장히 좀 선방을 했습니다. 많이 선방을 했고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잘 팔렸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에 힘입어서 내년도는 굉장히 현대기아차 쪽에서 공격적인 목표 계획을 좀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자동차 쪽으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자. 왜냐하면 또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즉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보신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보실 때 연초에 뭐 애플카 이슈가 불러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거의 옆으로 기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오른 것도 없고 1년 내내 옆으로 기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기아차는 모습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거. 현대차는 그렇죠. 더 많이 빠졌죠. 모비스에 비하면. 예. 현대모비스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같이 올랐다가 오히려 얘는 옆으로 기지 못하고 그냥 쭉 빠져버렸죠. 쭉 빠져버렸는데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와서는 저점을 좀 탈피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서 그 정의선 체제에 들어오면서 이번에 임원분들을 물갈이를 한번 싹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아버지 세대에 동고동락을 하셨던 분이 일선에서 퇴진을 했고요. 그리고 정의선 지금 회장의 그런 측근들이 주요 임원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현대차 그룹에서 조금 부각을 받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항상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때는 현대모비스가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요한 거는 이거죠. 현대오토에버가 또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봤을 경우에 최근 들어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적인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습이 시장에서는 좀 더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로 특별히 그 회사 자체의 어떤 제품과 관련된 호재 이런 건 없고, 그런 것보다는 지배구조와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오히려 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긴 뭐 지금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이 되면은 이제 현금이 생기니까 우리가 계속 모비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대감은 그 현금을 활용해서 정의선 회장이 이 모비스 주식을 사주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건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겠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뭐 인위적으로 누르진 않겠지만 모비스의 주가가 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별로 안 움직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올해 이 지배구조 개선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올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쨌거나 상법 개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지금 내년에는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온전히 지배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장악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려면 현대모비스 주가가 싸야지만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요즘 시대가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다 보이거든요.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정말 정말 어토당토하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걸 가만히 두고 볼 그런 외국계 펀드들이라든지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대주주 입맛대로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미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많이 빠져 있죠. 많이 빠져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많이 빠져 있죠. 여기서 더 빠지면은 그건 정말 이상한 거고, 정말 많이 빠진 거죠, 지금. 예, 많이 빠져 있고, 사실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보고 접근하시기는 좀 힘들어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이게 좀 돌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돌고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26만원, 27만원 정도의 자리를 조금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6만, 27만 이 자리까지 좀 올라왔을 때 이걸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움직여가지고 거의 코로나 이전하고 뭐가 큰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니까 좀 좋은 의미 있는 상승이 이제 시작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테마, 내년도 1월 달에 좀 부각이 될 만한 테마가 있다. 그 높은 어떤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들이 있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휴대폰 결제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소액 결제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휴대폰 소액 결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였던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소액 결제 시장이 약 한 7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매년 한 10%씩은 성장을 해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이게 소액 결제가 이게 한도가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이게 작년 4월에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결제가 가능한 품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한도로 구매가 힘들었던 고가의 가전제품이라든지 원래는 이제 만약에 100만 원까지 상향이 됐기 때문에 항공권 같은 경우에도 해외여행 갔을 때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결제가 가능했을 텐데, 올해 코로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항공권 수요는 많이 죽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지금 소액 결제 한도가 100만 원을 상향이 되면서 많은 품목들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소액 결제가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제 한도 자체가 2015년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그리고 2019년에 6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작년에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거든요. 이 상향되는 게 계속 상향이 될 거예요. 내후년에 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상향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도가 상향이 될 때마다
휴대폰 결제 업체들의 실적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이 통신사를 끼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통신사는 국내에서 과점이잖아요. KT, SK텔레콤, LG U+, 이 세 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잖아요. 거의 독점하고 있죠. 이 세 개 업체가 독과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들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휴대폰 결제 업체들 역시도 다 독과점이에요. 상위 업체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폰 결제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휴대폰 결제.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가 구축이 되면서 코인 결제 생태가 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다날이라는 종목, 이 다날이라는 종목이 페이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지원을 하면서 주목을 먼저 받으면서 주가 이렇게 뻥 떠버렸죠. 그러니까 페이코인을 이용을 해서 기존 가맹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카페, 편의점, 뭐 영화관 이런 데서 결제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엊그저께 보니까 BMW도 이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격적인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페이코인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때 뭐 20% 할인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격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이걸 알기만 하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액 결제 시장, 휴대폰 소액 결제 시장이 이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어서 저는 꽤 흥미있고 내년도에 좀 관심 있는 쪽을 보고 있고요. 다나이라는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원을 넘나들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9,998억, 딱 1조 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많게 갔을 때는 1조 2천억, 1조 3천억까지 뛰어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시장의 1위 업체는 어디냐면, 다날이 아니라, KG 모빌리언스가 이 시장의 1위 업체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KG 모빌리언스가 이 시장 1위 업체인데 KG 모빌리언스 시가총액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4,7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다날과 KG 모빌리언스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벌어졌던 거는 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먼저 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점에서 이런 시가총액 차이가 벌어진 건데, 그러면 KG 모빌리언스가 과연 이 토큰 이코노믹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거 안 할까요? 당연히 블루오션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누가 봐도 돈이 되는 사업인데, 저는 이 시장의 1위 업체인 KG 모빌리언스 역시도 이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최고 업무 책임자를 네이버 출신 분을 한 분을 이렇게 영입을 했어요. KG 모빌리언스가. 그러면서 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쪽으로 굉장히 전문가 분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경우에 KG 모빌리언스도 이 코인 결제와 관련돼서 사업 진출을 거의 가시권에 두고 지금 검토하는 게 아닌가. 정말 내년도에는 이 코인 결제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죠. 다날의 시가총액이 좀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KG 모빌리언스가 시가총액이 올라와서 이 두 업체들 간의 시가총액 격차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KG 모빌리언스를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흥미있게 좀 보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가상화폐라든가 이쪽 NFT, 메타버스 이게 워낙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한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자체만 가지고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시작하는 거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다날 같은 경우도 페이코인을 하고는 있고 여러 가지 시도는 하지만 이게 정말 수익으로 돌아오느냐는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뭔가를 눈에 보일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왜냐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 이쪽 비즈니스가.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근데 NFT와 관련해서도 지금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NFT가 이렇게 딱 포함된 그 디지털 아트가. 근데 보니까 디지털 아트 시장에서의 그 NFT가 거래됐다는 그 금액을 봤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1분기에 NFT를 활용한 거래 대금이 한 12억 불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13억 불 됐어요. 근데 3분기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아세요? 110억 불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10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데이터까지만 있었는데 10월 데이터를 보니까 한 45억 불이 됐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러면 곱하기 4만 달라고 했을 때 거의 한 120억 불, 130억 불까지 올라온다는 건데 이 NFT를 활용한 이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거의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경우에는 이 코인 결제 시스템 역시도 매우 빠르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알기만 하면 여러 가격적인 혜택들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유인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제 시장이 젊은 층, 우리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빠르게 좀 이 시장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요는 새로운 분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 속으로 지금 뭐 주가도 움직이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뭐 어차피 비즈니스 쪽을 해왔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그냥 이런 거 다른 거 다 따지지 않고 내부 사정은 잘 모르죠. 거래액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그게 내 돈은 아니잖아요. 수익성으로 연결되겠느냐? 그렇죠. 운영업체가 받는 그 수수료가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이 모든 비용들에 대비해서 얼마나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게 대부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뭐 페이코인,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일로 와서 들어와서 이용하기까지의 그 마케팅 비용이 됐든 운영비가 됐든 얼마나 많은 돈을 적자를 보면서 그걸 쏟아부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싸게 사고 어쩌고 이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나 그 얘기는 정반대로 이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이 어쩌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물건을 팔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역시 한참 돈을 태우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산기를 두들겨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하지만 주식을 하는 주식쟁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수익성이 돈이 실제로 숫자로 찍히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현상 때문에, 예측과 상상 때문에 주가는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코인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 자체가 줄어들 것이냐,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냐, 안 그러면 활용 범위가 점점 늘어날 것이냐 봤을 때, 이거는 계속적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적인 활용도는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코인 결제 시스템 역시도 뭐 수익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뒷얘기고, 어차피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정말 숫자로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2차 전지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숫자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그 전부터 움직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블록체인과 관련된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P2E 게임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지금 과연 이게 돈으로 실제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 이건 사실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고요. 뒷얘기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가 측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미리 움직여서 충분히 좋은 모습과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워낙 우후죽순격으로 이거 나도 메타버스, 나도 NFT 막 나오잖아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돈을 장기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 운영하겠다는 회사의 그 재무 구조, 정말 현금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만큼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까지 이거를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돈을 태울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감안해 봐야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트레이딩의 개념으로는 뭐 괜찮겠지만은 또 이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어차피 새로운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쩐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맞아요. 유상증자 언제든지 뭐 제3자 배정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주주 대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좀 앞으로는 좀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사실 이게 신사업으로 투자되는 자금이 잘 돼서 결실이 맺었을 때는 유상증자 뭐 참여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유상증자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기회 역시도 우리가 좀 잘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지금 NFT나 메타버스 뭐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이 쫙 있잖아요. 참 많이 있죠 요새. 이 가운데 살아남을 기업이 얘 딱 2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그 2개가 어디가 될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아찔하긴 하거든요. 그 투자의 폭도 좀 이렇게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기업과 연결된 쪽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 네. 이게 어디일까? 짠주가 있는 곳. 네. 네. 아니, 요즘 다 워낙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단지 이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리스키한 부분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던 거고요. 네. 저도 메타버스 좋아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연말,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시장 변수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연말까지는 지금과 같은 장세가 뭐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라고 하면 개인의 매도세는 이어질 수가 있고, 그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아가는 그림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정말 똘똘한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연말까지보다는 내년 1분기쯤에서 좀 경계해야 될 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은 중국의 위안화 동향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대출 금리를 내렸어요. 5bp 정도를 내렸는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제가 둔화가 되면서 나오는 조치였거든요. 근데 현재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의 행보를 보면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그렇죠. 올리면서 긴축 기조로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다라고 하면 중국은 신흥국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죠. 근데 여기서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선진국은 금리가 내렸는데,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 간의 금리 스프레드는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 미국과 중국과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위안화에 대한 하방 압력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도 지금 염두가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위안화가 나름 강세를 보였어요. 지금까지 요 한두 달 사이에서는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흑자를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무래도 서비스 수요보다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으로 중국에 대한 상품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고, 중국의 경쟁국가라고 할 수 있는, 무역과 관련해서 경쟁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쪽 나라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좀 약했고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잘 됐는데, 그러면서 중국의 무역 흑자가 커졌고, 이 무역 흑자가 커지면서 위안화의 하방을 좀 지지하는, 위안화가 좀 이렇게 강세로 좀 유지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졌는데, 내년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 치료제가 시판이 되고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진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의 그런 흑자 기조, 그 수출에 대한 흑자 기조가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화가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정말 미중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2015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위안화가 약세로 갔을 때 급속한 자본 유출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우리 시장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이것들이 중국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중국을 팔면 되는데, 그 전에 한국을 먼저 팔아요. 선물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네들 나름대로는 중국에 대한 해지를 한국 시장에서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말 이거 하나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위안화 동향은 우리가 꼭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시장,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꼭 한 가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위안화의 동향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8년도였나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외환 위기라고까지 보기엔 그렇고 환율에 대한 문제가 중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상당한 액수의 돈을 까먹었던 자본 유출, 걸, 많이 있었죠. 그 환율 방어하느라. 환율 방어하느라 그랬죠? 네, 환율도 방어하느라고 또 있었고, 빠져나가는 예, 것도 자본 있었고. 유출, 왜냐면 자본 유출 있으니까 환율을 방어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으니까요. 이번에
역시 예상 우리 뭐 3월 달에 하냐, 6월 달에 하냐,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미국의 연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또 우리하고 연관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맞습니다. 요거를 잘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3일 장 마감 후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한상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오늘 감사하고요. 예, 방송 보신 분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